공룡의 전성시대라고 불리는 1억 년 전 한반도 역시 공룡들의 놀이터였는데요. 우리 땅에서 공룡 화석과 발자국 연구를 통해 당시 한반도 공룡 생태계를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공룡 연구에만 20년을 바친 공룡 전문가 임종덕 박사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공룡을 워낙 좋아해서 네. 이 시간에 정말 기대가 되는데 사실 공룡을 안 좋아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홍보혜경 앵커도 공룡 좋아하죠? 네, 저도 관심 많은데 사실 오세혁 앵커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공룡, 인형 이런 것들 좀 끼고 살았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지금 박사님의 연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참새만한 공룡 랩터 발자국이 한국에서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아마 주력의 공원 1편 영화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영화의 끝장면을 보면 그 어린이 남매가 육식공룡에서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벨로시랩터. 예, 맞습니다. 그때 쫓아왔던 공룡이 바로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벨로시랩터 네. 공룡인데요. 랩터류 공룡의 특징은 그 뒷발가락 중에서 두 번째 발가락이 갈고리 모양으로 이제 난 모양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네. 발자국이 찍히게 되면 2번이 아니라 3번, 4번만 두 개만 찍히게 되는데요. 네. 네. 이러한 랩터류에 속하는 공룡 발자국이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또 작은 것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네. 이번에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서 발견된 네. 이 랩터 발자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발자국 정말 길이가 작더라고요. 1cm밖에 안 네. 됩니다. 와. 그렇다는 것은 이 다리에서 골반까지의 높이가 약 4.5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거의 참새나 참새보다 작은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연구 결과 이제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그 학술지에 지난달에 실리게 되어 이제 저희들이 밝혀낸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공룡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유추가 되나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랩터리 공룡 중에서 중국에서 발견된 골격 화석으로는 마이크로 랩터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그 랩터. 마이크로 랩터는 발 길이가 약 2.5cm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랩터를 기보다도 훨씬 작은 몸길이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예. 작은 한 15에서 20cm도 안 되는 공룡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랩터가 발견된 셈인 건데요. 네. 자, 이번 발자국 화석 발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작은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공룡들이 굉장히 작고 또 보존 환경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랩터리 공룡하면 크고 포악하고 사납고 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이 랩터리 공룡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금 할 수 있는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공룡이 한 마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최소 2마리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공룡이 무리 생활을 했다는 증거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만큼 이만 보존된 화석이 굉장히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룡 발자국 화석이 중생대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실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도 영화, 있고요. 완구류 네. 굉장히 많은 분야의 공룡들이 부가치를 내는 소재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공룡 랩터류보다 굉장히 작은 1cm밖에 발자국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작은 크기의 공룡들도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네.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룡 연구의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하고 나서 놀랐던 게 아니 대체 이 작은 발자국을 어떻게 찾았지 그냥 하는 거였어요. 흠집처럼 흠집으로 지나칠 수도 네,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자, 1억 년 전 지층에서 살던 그런 공룡의 흔적을 현재 다시 발견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공룡 연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크게 저희들은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1단계는 현장에서 발견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발견된 화석을 발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과정이요. 세 번째는 그 발굴되어진 화석들을 연구실로 옮겨서 암석 안에 있는 화석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화석 주위의 암석들을 제거하는 보존 처리 작업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완벽하게 분리된 화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화석들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 화석이 처음으로 나온 신종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공룡인지를 밝혀내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네 단계가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기간이 필요로 하고요. 그 과정마다는 여러 가지 많은 연구진들이 합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화석을 발견했을 때 만약에 일반인들이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화석은 매장 문화재로 이제 법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발견 신고를 그
장소가 속해 있는 시구 단위의 그 지자체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리포트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견 신고에 따라 화석 처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중요한 화석이기 때문에 또 발굴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또 적법한 처리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 발굴을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일반인들이 신고할 경우에는 바로 이 관청에서는 이를 처리하고 또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이번에 발견하신 작은 랩터 화석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공룡을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공룡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나는 공룡으로는 제가 1996년도에 미국 와이어밍주에서 아마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룡인데 예. 브라키오사우루스와 네. 카마라사우루스와 네. 알로사우루스와 같은 공룡들을 예. 5마리 정도를 한 장소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그래서 장소에서요. 네,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좀 좋은 성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익룡의 날개뼈 화석 연구를 지난 2002년도에 진행한 적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조각류 공룡이라고 초식 공룡인데 보통 이족, 사족을 다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앞발과 뒷발이 같이 발견된 발제 화석을 또 보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공룡의 화석이나 발자국 같은 게 발견되는 편인가 봐요. 네. 사실 최초의 공룡뼈는 영국에서 1824년도에 발견이 됐고요. 네. 최초의 공룡 발자국 화석은 미국에서 1835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140년, 150년 전에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공룡 화석이 알 껍데기가 1972년도에 경남 화동에서 발견이 그래요? 됐고요. 그럼 어느 정도 좀 후발주자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을 텐데.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기 예. 때문에 사실은 역사는 짧지만 또 최근에 이뤄낸 성과는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서 네.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현재 국내 네. 연구 환경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제 아쉬운 점은 연구자의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요? 연구를 열심히 매진하시는 분들이 아마 10여 명 안팎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소수네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발자국이나 뼈 화석들이 더욱더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사님이 이렇게 공룡 연구에 몰두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공룡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화석 자체가 연구자들의 그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 이 화석이 발견되면 그 연구 성과가 자연사박물관이나 과학관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네.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거든요. 이 화석이나 공룡 이야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교과서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산 공부가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한 정보가 어린이들과 국민들에게 바로 교육의 현장으로서 과학교육의 현장으로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화석은 말 그대로 고유한 자연유산입니다. 유산입니다.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저희에게 선물로 주는 고유한 자연유산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러한 고유한 자연유산을 잘 보존해서 네. 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또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공룡 화석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단순히 영화에서 등장하는 존재다 이렇게 공룡을 생각하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연구자로서 대중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마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해변가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네.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 지역이 모두 다 1억 년 전에는 공룡들이 놀았던 놀이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께서도 충분히 여행 가셔도 해변에서 공룡의 뼈나 공룡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열린 마음과 큰 시야를 가지고 일반인들도 공룡 화석을 발견할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많은 학자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공룡 연구 환경이 좀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점은 다행인데 인력 부족 문제는 좀 아쉬운 예. 부분인데요. 정부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지원,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룡 전문가 임종덕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